사람마다 가지각색 사연이 있다지만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가끔은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했는지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죠. 외동딸이라서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아빠는 특히 저를 끔찍이 아끼셨네요. 퇴근길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나 호떡을 사오셨고 주말마다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데려가 주셨죠.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아빠의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울면서 집에 온 날이 있었는데 아빠는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없네. 아빠가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해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빠가 위로해주니까 벌써 기분 좋아졌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평범하게 보냈어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중상위권은 유지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죠. 첫사랑은 고2 때였어요. 같은 반 남자애였는데 축구를 잘해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3개월 정도 사귀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그때는 그게 큰 아픔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수했던 시절이었네요. 대학은 서울로 올라와서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처음엔 기숙사 생활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룸메이트들이 다 좋은 애들이라서 금방 적응했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동아리도 2개나 하고 MT도 자주 가고 밤새 수다 떨고 대학교 2학년 때 첫 진짜 연애를 했죠. 선배였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차였어요. 제가 너무 재미없고 고리타분하대요. 그때 일주일 동안 매일 울었는데 아빠가 걱정하셔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아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아빠, 저 차였어요. 제가 재미없대요. 뭐? 아이, 그런 눈먼 놈이 어딨어? 우리 딸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그런 놈은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아빠의 위로에 금세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네요. 도서관에서 처음 봤는데 제가 보던 경제학 원서를 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그 책 어려운데 잘 읽히세요? 저도 작년에 그거 보다가 포기했는데. 네? 아,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2년 동안 이어졌어요. 전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믿음직했죠. 데이트도 주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하면서 했고 가끔 영화 보거나 맛집 가는 정도였어요. 졸업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죠. 서로 취업도 잘 됐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어요. 아빠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6개월 시한부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돼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는 담배를 피우시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피우는 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집안에 암 가족력도 없었고요. 전 모든 걸 제쳐두고 아빠 곁을 지켰어요. 회사도 입사하자마자 휴직 신청했고 전 남편과의 결혼 준비도 중단했죠. 아빠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셨어요. 우리 딸, 아빠는 괜찮으니까 네 인생 살아.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이런데 무슨 회사고 결혼이에요? 아빠 낳으실 때까지 제가 간호할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제 결혼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빠 소원이 뭔지 알아? 네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는 거야.
그것만 보면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의 소원으로 저희는 병원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병원 예배실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준비하셨어요. 제 손을 전 남편에게 넘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사위, 내 딸 부탁한다. 절대 울리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꼭 행복하게 해줘라. 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제 목숨보다 더 아끼겠습니다. 그 약속을 전 남편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요. 결혼식 2달 후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고통스러워하셨는데 그래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아빠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힘들 때 아빠 생각해. 꼭 지켜줄게. 약속해. 그게 아빠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전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전 남편이 곁에서 돌봐줬지만 그 상실감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죠.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힘을 내야 해.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있으면 속상해하실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죠. 복직해서 일도 다시 시작했고 전 남편과 신혼생활도 시작했어요. 결혼생활은 글쎄요, 나쁘진 않았어요. 전 남편은 약속대로 저한테 잘해줬어요. 집안일도 분담해서 했고 기념일도 잘 챙겼고 싸울 일도 거의 없었죠. 둘 다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결혼 2년 차에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근데 뭔가 허전했어요. 설렘이 없었다고 할까요? 연애할 때도 그렇게 불꽃 튀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더 심해졌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뭐 할까?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하자. 이번 주는 회사 등산 모임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더 멀어져 갔죠. 그래도 이게 결혼이겠거니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결혼 4년 차에 임신을 했어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 뭔가 달라질까 싶었네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 대박!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하지만 임신 8주에 유산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연유산이었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네요. 괜찮아, 다시 가지면 되지. 우리 아직 젊잖아. 그 일 이후로 저희는 더 멀어졌네요. 전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 전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전 남편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지금 우리가 부부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론 시원했어요. 저도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혼하자. 우리 서로 미운 감정 없잖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어요. 재산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눴고 위자료나 이런 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놀랐지만 정작 저희는 담담했죠. 마지막 날 집을 나가면서 전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웠어. 넌 좋은 사람이야. 분명 더 잘 맞는 사람 만날 거야. 너도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끝이었어요. 7년의 연애와 결혼 생활이 그렇게 싱겁게 끝났죠. 이혼 후 전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수원집으로 다시 내려갔죠. 엄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속으론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집에 잘 왔어. 혼자 있는 것보단 엄마랑 있는 게 낫지. 회사는 서울에 있었지만 수원에서 출퇴근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지만 엄마랑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다시 혼자가 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따뜻한 밥 차려주시고 같이 TV도 보고 주말엔 쇼핑도 가고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과장으로 승진도 했죠. 너 벌써 35살이야. 재혼 생각 없니? 회사 선배들이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전 관심 없었어요. 한번 실패했는데 또 하고 싶겠어요? 게다가 나이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남편 욕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봐.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야, 그래도 집에라도 일찍 오지. 우리 남편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우리 남편은 월급 관리도 안 해줘. 자기가 다 쓰고 생활비만 딱 줘.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역시 결혼은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전 차라리 엄마랑 둘이 사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작년 초 엄마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어요. 갑상선에 혹이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했죠.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네. 엄마 무슨 소리야. 아직 60대인데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그래도 엄마 없어도 네가 잘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으면 좋겠다. 엄마, 난 결혼이랑 안 맞는 사람이야. 하지만 엄마 말씀에 마음 한구석이 찔렸어요. 정말 평생 혼자 살 수 있을까? 엄마가 안 계시면 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러던 작년 4월 회사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매년 받는 거라서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죠.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네요. AST, ALT 수치가 모두 상승했어요. 네? 전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려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회사에서 가까운 S대학 병원이었죠. 그리고 그날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소화기내과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을 보고 살짝 놀랐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긴 했지만 정말 인상이 좋으셨거든요.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안경 너머의 눈은 따뜻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검진 결과 가져오셨나요? 목소리도 정말 좋았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어요. 확실히 수치가 높네요. 혹시 최근에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회사 일이 좀 많긴 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자주 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초음파랑 CT 촬영하고 혈액 검사도 더 자세히 해보죠. 검사를 다 하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간 수치 상승으로 보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 한 달 복용하시고 충분히 쉬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셔서 재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어요. 또 병원에 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료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운동은 하세요? 요가랑 필라테스 정도는 하는데요. 그것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 건강에는 걷기나 가벼운 조깅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 바로 옆에 좋은 산책로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가끔 걷곤 해요. 아, 그래요? 다음에 오실 때 시간 되시면 같이 걸으면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의학적 조언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좀 특이한 제안이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냥 의사로서 친절하게 조언해 주시는 거겠지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한 달 후 재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수치는 많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약이 잘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으니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가 끝이 났고 의사 선생님은 시계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시간 되세요? 날씨도 좋은데 잠깐 걸을까요? 사실 회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왠지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30분 정도는 괜찮아요. 병원 옆 공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4월이라 벚꽃이 만개에 있었죠.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선생님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전 사실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꿈은 화가였죠. 정말요? 근데 왜 의사가 되셨어요? 부모님 때문이죠. 장남이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집안이 다 의사여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취미로 그림은 그려요. 와, 멋지시네요. 저도 어릴 때 피아노 좋아했는데 지금은 전혀 못 쳐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인생은 길잖아요. 그날 3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는 게 너무 편했거든요. 다음 달 검진 때도 산책을 했어요. 이번엔 선생님이 커피를 사주시더라고요. 매번 저 때문에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커피라도 사야죠.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와 걷는 게 오랜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처음으로 외로운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가족분들은 없으세요? 5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유방암이었죠. 3년 동안 투병했는데 제가 의사인데도 아내를 지키지 못했네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빠를 암으로 잃었으니까 그 아픔을 알거든요. 저도 13년 전에 아빠를 폐암으로 잃었어요. 아직도 가끔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가족을 잃는다는 게 특히 암으로 잃는 건 더 힘들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나빠지고. 맞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니까 왠지 위로가 됐죠. 그 후로 그분과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정말 병원 검진 때문에 만났지만 나중엔 그냥 만나기 위해 만났죠. 간 수치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계속 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5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저도 선생님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그날부터 우리는 의사와 환자가 아닌 남녀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주말엔 드라이브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레스토랑에 가면 항상 제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천해 주셨고 영화도 제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주셨죠. 어떻게 제 취향을 그렇게 잘 아세요? 관심 있는 사람의 모든 게 궁금한 법이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고 싶어요.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났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선생님은 인생 경험이 많아서 제 고민도 잘 들어주셨고 현명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는데 받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책임도 늘어나고 야근도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해요. 커리어를 더 쌓고 싶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죠. 하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승진이든 현상 유지든 상관없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전 점점 선생님에게 끌렸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설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6월의 어느 토요일, 선생님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도착하면 알게 될 거예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가니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곳에 도착했어요. 작은 갤러리가 하나 있었죠. 여기가 제 개인 작업실이에요. 그림 그리는 곳이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니 벽마다 그림이 가득했어요.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실력이 정말 대단했죠. 와, 선생님 정말 잘 그리시네요. 이게 취미 수준이에요? 20년 넘게 그렸으니까요. 의사 일이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그림 그려요. 그게 제 위안이죠. 갤러리 한쪽 구석에 덮여있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한쪽 천을 걷어내자 놀랍게도 저를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이건... 당신을 만난 후부터 그렸어요. 산책하는 모습, 커피 마시는 모습, 웃는 모습, 다양한 제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많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이라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전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날 우린 연인이 됐죠. 53살과 38살.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도 잘 맞는 모습이 좋았네요. 엄마한테 김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15살 차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나중에 선생님이 먼저 늙으면 어떡하려고.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면 됐죠. 그리고 선생님 정말 젊어 보여요. 40대 같아요. 아이, 그래도 혹시 자식은 없대니? 응, 자녀 없이 부인하고만 살다가 5년 전에 사별하셨어. 엄마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첫 만남은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로 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정중하게 준비해 오셨죠.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도시락이랑 과일, 그리고 건강식품까지.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어머님 얘기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어머님이죠. 편하게 대해주세요. 선생님은 엄마와의 대화도 능숙하게 이끌어 가셨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 얘기도 하고 요리 얘기도 하고.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연 씨가 요리를 잘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밥인데 뭘. 식사가 끝날 무렵엔 엄마도 선생님한테 호감을 갖게 되셨어요. 확실히 연륜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따님을 제 생명처럼 아끼겠습니다. 그 후로 선생님은 정말 자주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엄마 병원 진료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과 함께 엄마가 평소 가고 싶어 하셨던 온천 여행권도 선물하셨죠. 8월의 어느 주말, 김 선생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네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그래, 이번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정말 귀한 사람 같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 그럼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나한테도 정성껏 대하고.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네요.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날짜를 잡았고 장소는 청담동의 유명한 웨딩홀로 정했죠. 제가 재혼이라 그런지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선생님은 모든 걸 해주시려고 했고 이렇게 해도 제가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비싼 곳 아니에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고로 해야죠. 제가 재혼을 한다고 하자 회사 사람들도 축하해 줬네요.
특히 여자 동료들은 부러워 죽겠다고 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하면서 너도 나도 한마디 하기 시작했죠. 아우, 정말 복 받았어. 나이 좀 많아도 이런 남자 어딨어. 맞아. 요즘 젊은 남자들은 저렇게 로맨틱하지도 않잖아. 감사해요. 저 잘 살게요. 자기 결혼하면 나 다리 놔야 해? 나도 의사한테 시집 좀 가보자. 결혼식 3주 전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예단이랑 예물도 다 준비했고 신혼집도 계약했죠. 김 선생님 집 근처의 새 아파트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부부가 되고 싶어요. 저도요. 매일 아침 선생님 얼굴 보면서 일어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13년 만에 아빠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의 아빠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돌아가실 때 모습 그대로, 하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표정은 너무나 절박했죠. 딸아, 안 돼! 그놈하고는 절대 안 돼! 아빠가 제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드셨어요. 손의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진짠 줄 알았어요. 아빠? 아빠 맞아요? 왜 그러세요? 그놈은 안 돼. 그놈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제발 아빠 말 좀 들어. 갑자기 왜 그래?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넌 몰라.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놈은 악마야. 널 죽일 거야. 순간 번쩍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이 터질 듯이 튀고 있었죠. 새벽 3시 14분. 왜 하필 이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꿈이야. 결혼을 앞두고 불안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달래고 다시 잠들려 있지만 아빠의 그 절박한 표정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도 똑같은 꿈을 꿨죠. 이번엔 아빠가 더 절박하게 외치셨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파혼해. 아빠 무슨 소리예요? 겉모습에 속지 마. 제발 아빠 말 좀 들어. 늦기 전에 도망쳐. 또 깨어났어요. 이번에도 3시 14분. 소름이 돋았죠. 사흘째 밤엔 아빠가 울면서 나타나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더 일찍 알려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제발 그놈하고 헤어져. 아빠가 무릎 꿇고 빌게. 정말로 아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아빠 일어나. 왜 이러세요? 딸아, 제발 그놈만은 안 돼. 일주일 내내 같은 꿈이 반복됐어요. 아빠는 갈수록 더 절박해지셨고 급기야는 피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네요. 저 역시 매일 밤 꿈에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뭔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선생님한테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병원 사람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선생님과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을 만나 커피를 사주며 넌지시 물었죠. 과장님이랑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병원에서 평판이 어떠세요? 간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 실력은 좋으신 분이에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시고. 그런데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까다로우신 편이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캐물을 순 없었어요. 다른 의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비슷한 반응이었죠. 실력은 인정하지만 뭔가 꺼림칙해하는 느낌?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네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신뢰할 만한 흥신소를 찾아갔죠.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에 있었어요.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신원조사시군요. 많이들 하십니다. 요즘은 필수라고 봐야죠. 직원의 말에 좀 안심이 됐어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기본 패키지는 300만 원, 심층 패키지는 500만 원,
디테일 패키지는 700만 원입니다. 디테일 패키지로 해주세요. 돈은 상관없어요. 정말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정보를 주시면 이름, 나이, 53세, S대학병원 소아기내과 과장,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알려줬어요. 보통 2, 3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안에 해주실 수 있나요? 추가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2주 후가 결혼식이라서. 그 일주일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아빠의 경고를 무시할 순 없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너무 설레서요.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결혼식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가 됐어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요. 대체 뭐가 나온 걸까? 그리고 흥신소에 도착했을 때 직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노트북도 준비돼 있었죠. 일단 보시기 전에 정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죠. 선생님은 부인과 사별한 게 아니었어요. 10년 전에 이혼했고 전 부인은 현재 미국 LA에 살고 있었어요. 딸이 둘 있었는데 큰딸 20살, 작은딸 18살이었죠. 이혼 사유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상습적인 가정폭력, 파일에는 전 부인의 진료 기록이 빼곡했어요. 갈비뼈 골절 3회, 안면 타박상 7회, 팔 골절 2회, 다리 골절 1회, 10년간 30번이 넘는 병원 기록이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전 부인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있는 사진. 온몸이 시퍼런 멍으로 뒤덮인 사진, 기부스를 한 사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선생님이 한 거예요? 네, 법원 기록과 경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전 부인의 진술서도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딸들도 폭력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큰딸의 일기장 복사본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 나도 말리다 맞았다. 죽고 싶다. 왜 우리 아빠는 악마일까? 아빠가 또 술 먹고 들어와서 난리를 쳤다. 동생이 무서워서 벽장에 숨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선생님은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과는 2002년에 결혼해서 2005년에 이혼했고 역시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였죠.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박미경 씨는 이혼 2년 후인 2007년에 자살했죠. 유서가 있었는데 읽는 내내 소름이 돋았네요.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 악마 같은 인간은 겉으론 친절한 의사지만 집에선 짐승이었다. 하루에 전화 100통, 문자 200통은 기본이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직장까지 따라다니고. 선생님은 첫 번째 부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병원 동료들과 경찰에게 뇌물을 줘서 무마시켰던 거죠. 박미영 씨의 친구분 진술도 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 부인 대학 동창이 쓴 진술서였죠. 제 친구는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죠. 항상 겁에 질려 있었고 사람들을 피했어요. 한 번은 얼굴에 멍이 든 채로 나타났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다 거짓말이었죠. 이혼 후에도 그 사람이 계속 괴롭혔어요. 친구가 그 인간이 언젠가 날 죽일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선생님은 병원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간호사 성추행으로 7번 신고당했는데 매번 병원이 무마시켜더라고요.
2015년 신입 간호사 A씨를 당직실에서 추행하다 미수에 그쳤어요. A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소리를 질러 다른 직원들이 달려왔던 거죠. 하지만 병원은 이 사건을 쉬쉬했어요. A씨에게 1억의 합의금을 주고 입마금을 했죠. 2017년엔 간호사 B씨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선생님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스토킹을 견디다 못해서였죠.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다 경비원에게 발견돼서 살았지만 그 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네요. 알고 보니 삼촌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선생님은 그리고 겉으론 돈이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주식 투자 실패로 35억, 도박빚 8억, 사채 10억, 총 53억의 빚이 있습니다. 53억이요? 어떻게... 도박에 중독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VIP 고객이었고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도 자주 다녔더군요. 한 번에 10억씩 잃은 기록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병원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였어요. 최근 3년간 약 20억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들의 검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약품 구매 내역을 만들고 현재 병원 내부 감사팀이 조사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직도... 이사장이 삼촌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금액이 너무 커서 덮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사모님을 6개월 전부터 조사했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노트북을 열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 사진, 회사 정보, 재산 상태, 가족 관계 모든 게 다 조사돼 있었어요. 사모님이 이혼녀고 상속으로 개인 자산 약 15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럼 건강검진 결과도... 아마도 그건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신이 났겠죠. 그 사람은 재산이 있는 이혼녀나 미망인을 타깃으로 삼는 전문 사기꾼 같아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파일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도 있었어요. 2020년 40대 여의사 D씨, 남편과 사별 후 재산 30억 보유, 김준혁과 6개월 교제 후 갑자기 연락 두절. 이유는 D씨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화가 어려웠기 때문. 2021년 50대 사업가 E씨, 이혼 후 재산 50억 보유, 1년 교제. 결혼 직전 E씨가 수상함을 느끼고 조사를 시작하자 먼저 이별 통보. 패턴이 있습니다. 접근, 연애, 결혼, 재산 탈취, 그리고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의문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접근한 여성 중 3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2018년 FC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 보험금 20억이 그 사람에게 지급됨. 2019년 G씨 동거 중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유서는 없었음. 재산 10억이 상속됨. 2022년 H씨 김준혁과 약혼 중 교통사고로 사망.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되나 증거 불충분. 보험금 15억이 지급됨. 이건 살인 아니에요?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매우 영리해서 완벽하게 사고로 위장했죠. 그리고 현재 사모님 외에 다른 여성도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떤 여성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머리를 넘겨주는 모습 등 말이죠.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I씨입니다. 45세 이혼녀, 재산 100억 추정. 지금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죠. 3일 전 녹취입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선생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걔는 다음 달에 처리하고 아이는 그 다음 달에 처리하면 돼. 보험금이랑 재산 합치면 200억은 될 거야. 형님, 이번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했어. 걔는 우울증 병력을 만들어놨고 아이는 지병이 있는 걸로 해놨어. 녹음을 듣는 내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날 죽일 계획인가 싶은 게 온몸이 싸했거든요. 그 사람에겐 공범이 있습니다. 공범이요? 여동생 약사입니다. 독극물 조달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사촌동생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브레이크 조작 같은 걸 담당하죠. 가족이 다... 네, 일종의 범죄 조직입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도 협력자가 있어요. 마취과 의사 J씨, 약제부 직원 K씨. 조직도를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었죠.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정신과 진료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진단명이 있었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 편집성 인격장애.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있었어요. 환자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성향을 보임. 겉으론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보이나 이는 모두 계산된 행동임. 최근 김준혁의 행적입니다. 직원이 마지막 파일을 건넸어요. 사모님과의 결혼을 앞두고 여러 보험사에 문의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품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검색 기록이 소름 끼쳤죠. 완벽한 살인 방법, 탐지 불가능한 독극물, 사고사로 위장하는 법, 보험금 사기 성공 사례. 이건 정말 날 죽이려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구입한 물품들을 보면... 구매 내역을 봤어요. 수면제, 근육이완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 이런 약들을 어떻게... 여동생이 약사니까 가능했겠죠. 그리고 본인도 의사니까 처방이 가능하고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파일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니, 괜찮지 않네요. 이게 다 진짜라니. 모든 자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신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증거가 충분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특히 최근 녹취와 인터넷 검색 기록은 결정적입니다. 흥신소를 나올 때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정말로 절 구해주신 거예요. 만약 이대로 결혼했다면...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움에 몸이 떨렸죠. 그날 밤 아빠가 또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안도한 표정이었죠.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사람 같은 악마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됐고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네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죠. 이 자료들을 다 검토해봤는데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문서 위조, 개인정보 불법 취득, 살인 예비,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충분할까요? 특히 살인 예비는... 최근 녹취 파일과 인터넷 검색 기록, 약물 구입 내용을 종합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현행범으로 잡히면 더 확실하겠죠.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는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과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의뢰인분이 미끼 역할을 하는 거죠. 무서웠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활개치고 다니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요. 하겠습니다. 대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야 해요? 물론입니다. 최고의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날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강력계 형사님들께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죠.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우리도 그 인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 FC 사망 사건 때문에 의심했는데 증거가 부족했어요.
이번엔 확실히 잡아야겠네요.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죠. 집, 회사, 이동 경로에 모두 잠복 형사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항상 소지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 자극하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해야만 했어요.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전 최고의 연기를 했죠. 사랑에 빠진 여자를 연기하는 게 정말 역겨웠지만. 여보, 우리 결혼하면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보라니, 듣기 좋은데요. 관리는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전 당신한테 다 맡기고 싶어요. 전 숫자에 약해서 통장도 다 당신 명의로 바꿔도 될까요? 그 사람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역겨웠지만 웃어줬죠. 그래요? 우리 자기가 그러고 싶다면.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다 당신한테 맡길게요. 전 당신을 완전히 믿으니까요. 그날 그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비싼 선물을 사줬어요. 100만 원짜리 목걸이였죠. 물론 제 돈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이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건강검진 다시 받아보는 게 어때요? 결혼 전에 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고 있었어요. 분명 그 사이에 뭔가 조작하려는 거겠죠. 좋아요.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여동생이 약제 부장으로 있는 병원인데 아주 꼼꼼하게 봐줄 거예요. 네, 그럼 거기로 가요. 경찰에 미리 알렸더니 잠복 수사관을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검진 당일 그 사람이 여동생이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겉으론 상냥했지만 뱀 같은 눈빛이었죠. 언니, 오는 게 고생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 더 반갑네요. 그러게요. 저도 반가워요. 오늘 검진 잘 받으시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검진을 받는 동안 잠복 형사들이 모든 걸 감시했어요. 예상대로 여동생이 제 혈액 샘플에 뭔가를 넣는 게 CCTV에 잡혔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그 사람도 함께 말이에요. 검진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여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간암 초기 의심 소견이 있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암이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도 수치가 안 좋더니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초기라면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내가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게요. 속으론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독살 계획을 실행할 테니까. 저 너무 무서워요. 혹시 제가 죽으면... 무슨 소리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험은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였어요. 보험 얘기가 나왔죠. 보험이요? 네, 서로를 위해서요. 저도 들고 당신도 들고 수익자는 서로로 해서요. 근데 이미 이렇게 진단명이 나왔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전 좋아요. 얼마짜리로 할까요? 제가 잘 아는 보험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게 낫겠어요. 금액은 50억 정도? 우리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돼야. 네, 그렇게 해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은 절 위로한다며 특별한 차를 끓여줬어요. 이거 뭐예요? 한방차예요. 양이지만 그래도 간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했어요. 마셔봐요. 경찰이 준 가짜 약을 미리 먹어둔 상태였어요. 그 사람이 탄 독극물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였죠. 차를 마시고 30분쯤 지나자 일부러 배를 잡고 신음했어요. 아, 배가 너무 아파요. 뭐? 왜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 그 사람은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저기 119를 불러주세요. 잠깐만, 내가 봐줄게. 나 의사잖아. 그 사람은 119를 부르는 대신 제 상태를 살폈어요. 맥박을 재고 동공을 확인하고 이상하네. 이 정도면 벌써... 그때였어요.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야, 동작 그만!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 사람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여유를 찾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 약혼녀를 돌보고 있을 뿐인데.
그 차에서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벌써... 이 말은 뭔가요? 벌써 죽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제야 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전 그런 뜻이... 당신이 여동생과 나눈 통화도 다 녹음돼 있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그 사람은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어요. 같은 시각 그 사람의 여동생과 다른 공범들도 일제히 체포됐죠. 다음 날 이 사건으로 난리가 났어요. 대학병원 의사 보험금 노리고 약혼녀 독살 시도라며 의사업계에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과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피해자들의 사진과 정보, 범행 계획서, 독극물들, 특히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거기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글들이 다 써져 있었거든요. 이전 사건들도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차를 마시고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피고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벌써라고 중얼거렸어요. 제가 빨리 죽지 않아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는 그 사람의 이전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가득했어요. 첫째 부인의 언니, F씨의 부모님, G씨의 동생 모두 울고 있었죠. 검사의 구형이 있던 날 검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마가 세상을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살인미수, 살인, 사기, 폭행, 횡령, 수많은 죄목이었죠. 여동생은 징역 20년, 다른 공범들도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나온 날, 전 첫 부인의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저도 하마터면 당할 뻔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예요. 제 동생도 하늘에서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어요. 이사장도 연루되어 구속됐고 은폐에 가담한 직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죠. 피해를 본 간호사들도 용기를 내서 추가 고소를 했어요. 민사소송도 진행됐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상대방에 대해 확인하세요. 의심이 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전 제가 겪은 일을 토대로 소소하지만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거기에 제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때로는 공감을 그리고 때로는 위로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될 뻔한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전 모든 게 끝이 나고 아빠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절 지켜주셨어요. 그 악만 이제 감옥에 있어요. 다시 나쁜 짓 못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빠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죠. 엄마도 안도하셨어요. 정말 아찔했다. 네 아빠가 지켜준 거야.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네, 엄마. 이제 정말 조심할게요. 1년이 지난 지금 전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일은 계속하고 있고 가끔 강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엔 한 여성한테 감사 편지를 받았어요. 제 글을 읽고 수상한 약혼자를 조사했더니 전과자였다는 거예요. 덕분에 파혼했다고.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뿌듯해요. 또 한 명을 구했구나 싶어서요. 그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죠. 그 사람은 의대생 시절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실습 중에 환자를 학대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동기 여학생을 스토킹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하지만
집안이 좋아서 모든 게 덮어졌던 거예요. 만약 그때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전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긴 해요. 그 사람이 탈옥해서 절 찾아오는 꿈. 그럴 때마다 아빠가 나타나서 절 지켜주세요. 걱정 마. 우리 딸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그 말에 안심하고 다시 잠들어요. 재혼? 글쎄요.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엄마랑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보람 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인연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만나겠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번엔 정말 철저히 알아볼 거예요. 다시는 속지 않을 거예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요. 너 그 일 겪고도 남자 안 무서워? 무섭지. 하지만 모든 남자가 그 사람 같은 건 아니잖아. 좋은 사람이 더 많겠지. 하긴 그건 그래. 세상에 착한 사람들도 많지. 맞아요. 세상엔 그 사람 같은 악마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전 그 일을 계기로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빠가 항상 절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 인간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과거의 악몽일 뿐이죠. 앞으로도 전 씩씩하게 살 거예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빠를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빠, 저 잘 살았어요. 아빠 덕분에요. 사랑해요.